며느리가 병실 문을 열더니 제 밥상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밥 먹는 꼴 보기 싫으니까 이제 그만 드세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이제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죠. 그 집 회사를 살린 마지막 보증인이 바로 접니다. 그날부터 저는 단 한 번도 사인하지 않았어요. 석 달 뒤 며느리는 제 방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요.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물었어요. 어머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얘야, 내 밥값이 그렇게 아까웠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모든 건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며느리가 제 밥상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 돈이면 개 사료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웃고 있었어요. 농담처럼요. 하지만 그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어차피 오래 못 사실 텐데 뭐하러 비싼 반찬 드세요? 아들이 옆에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구나. 며느리는 제 밥상을 들고 일어났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국이랑 김치만 드세요. 제가 따로 차려드릴게요. 따로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밥상은 정말 달라졌어요. 국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그리고 밥. 아들네 식탁에는 생선구이, 나물, 고기가 올라왔지만요. 며느리는 제 앞에 밥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이 정도면 충분하시죠? 소화도 안 되실 텐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우리랑 다른 거 먹어?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죠. 할머니는 이가 안 좋으셔서 그래. 너는 많이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이는 멀쩡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냉장고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간식은 드시지 마세요. 당뇨 오시면 저희가 더 힘들어요. 저는 당뇨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냉장고에는 자물쇠가 채워졌어요.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사 간다고 바쁘다고 매일 집을 비웠죠. 며느리는 점점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때문에 생활비가 2배예요. 병원비까지 나가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요. 저는 병원도 거의 안 갔습니다. 약값도 아껴보려고 아픈 걸 참았어요. 하지만 며느리 눈에는 그것도 부족했나 봅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여보, 어머님 요양원 알아봐요. 우리도 이제 한계예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아볼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요. 70평생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어요. 아들을 낳고 키우고 며느리 맞이할 때까지 제가 밥값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눈에는 그랬나 봐요.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작아지자. 더 조용히 있자. 더 눈에 띄지 말자. 그래야 조금이라도 덜 미움받을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제가 완전히 고개를 숙인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저는 작아진 게 아니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게 어떻게 끝날지를요.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며칠 뒤 저는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다 어지러워서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어요.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일부러요. 저는 정말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말이죠. 아들이 119를 불렀고 저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영양실조 증세가 있으시네요. 제대로 식사를 못 하셨나 봐요.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잘 챙겨드렸는데 어머님이 입맛이 없으시대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는데 며느리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입원비 얼마 나올까요? 보험 되는 거예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실비돼. 그래도 비급여 항목 많으면 우리가 내야 해.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돈 또 나가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제가 아픈 게 죄가 된 기분이었어요. 병실 문이 닫히고 며느리와 아들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들리지 않는 척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문틈 사이로 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여보, 연명치료는 안 하는 걸로 해요. 괜히 돈만 잡아먹잖아요.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잘 안 들렸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차피 오래 못 사실 텐데 이렇게 끌 필요 있어요? 우리도 살아야죠.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입에 물었어요. 며느리는 연명치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죽을 만큼 아픈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다음 날 며느리가 병실에 왔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과일도 죽도 아무것도요. 어머님, 저 잠깐만 다녀올게요.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그렇게 나간 며느리는 하루 종일 오지 않았어요. 저녁 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바빠서요. 간호사가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날 밤 병원 식사가 나왔어요. 미역국이랑 흰밥이었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먹던 밥보다 훨씬 나았으니까요. 며칠 뒤 며느리가 병실에 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밥 드실 때 소리 좀 안 나게 드세요. 옆 병실에서 시끄럽다고 그러던데요. 저는 그냥 죽만 조금 먹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간호사 콜 너무 자주 누르지 마세요.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저는 단 한 번도 콜을 누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언제쯤 퇴원하실 수 있대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저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얼굴을 보니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곧 퇴원할게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그러세요. 집에서 쉬시는 게 훨씬 나으실 거예요. 그날 오후 며느리가 복도에서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응, 다음 주면 퇴원한대. 그럼 요양원 알아봐. 우리 집에서 계속 모실 순 없잖아. 밤에 아들이 왔습니다. 며느리는 없었어요.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살아야지. 그 말은 엄마는 짐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10분쯤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천장만 바라봤어요. 70평생 자식 키우며 살아온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밥값도 안 되는 사람, 연명치료도 아까운 사람, 요양원에 보내야 하는 짐. 나는 그날 처음으로 살 이유를 잃었습니다. 퇴원 날이 왔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어요. 아들이 혼자 왔습니다. 엄마, 집에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런데요. 며느리가 제 방을 가리켰어요. 어머님 짐 좀 정리했어요. 이제 작은 방으로 옮기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제 방은 안방이었습니다. 30년을 쓴 방이었어요. 애들이 크니까 방이 부족해서요. 어머님은 작은 방이 더 편하실 거예요. 작은 방은 창고로 쓰던 곳이었습니다. 햇빛도 잘 안 들고 좁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애들 공부방이 필요해서. 저는 그날 짐을 옮겼습니다. 작은 방 한 구석에 이불을 깔고 옷 몇 벌만 걸었어요. 며느리가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식사 시간 맞춰서 나오세요. 저희는 바쁘거든요. 식사 시간이요. 저는 이제 정해진 시간에만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았어요. 아들네 가족은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국이랑 김치만 놓여 있었어요. 손주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고기 안 먹어?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소화가 안 되셔서 그래. 너는 많이 먹어. 저는 그 고기를 제가 돈 주고 산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연금으로 산 거였죠. 하지만 아무도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어머님, 연금 통장 좀 주세요. 생활비 관리 제가 할게요. 저는 가만히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님 혼자 쓰시면 낭비하실까 봐요. 제가 알뜰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아들이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나을 것 같아. 우리가 관리하는 게. 저는 그날 통장을 내줬어요.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통장을 받아들고 나가며 말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하지만 그 뒤로 며느리는 제가 뭘 달라고 해도 사주지 않았어요. 그건 꼭 필요한 거예요? 좀 참으세요. 나중에요.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조용히 앉아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살아야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애는 제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우리밖에 있었죠. 아들이 다시 말했어요. 엄마가 이해해줘야 해. 애들 학원비도 많이 들고 집도 관리해야 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아들이 나갔어요.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안 나왔어요. 그냥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의 말은 명확했어요. 엄마는 짐이다. 엄마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그러니까 참아라. 저는 그 말들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잊지 않으려고요. 며칠 뒤 며느리가 제 방 앞을 지나가며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전기세 너무 많이 나와요. 낮에 방에서 불 좀 끄세요. 한겨울이었습니다. 방은 추웠고 창문은 작아서 햇빛도 잘 안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앉아 있었어요. 추웠지만 참았습니다. 전기세가 아까우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진 척 했어요. 더 작아졌습니다. 더 조용해졌어요. 더 고개를 숙였죠. 며느리가 뭐라고 해도 저는 네 하고 대답했어요. 아들이 차갑게 굴어도 저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저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어머님, 이제 좀 철이 드셨네요. 철이요. 70평생 살아온 사람한테 철이 들었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래야지. 며느리가 제 밥상을 더 줄였어요. 이제는 국도 건더기 없는 국이었고 반찬도 김치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요. 조금만 참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며느리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꺾였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보였어요. 며느리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제 방에 들어오려고 하자 며느리가 말했어요. 거기 들어가지 마. 할머니 방은 냄새나. 손주가 물었습니다. 왜 냄새나?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 들었습니다. 늙은 사람 냄새야. 너도 나중에 크면 알아. 저는 그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문을 닫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들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아니, 알았어도 상관없었겠죠. 어차피 제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니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어요. 거실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있었지만 소리가 다 들렸어요. 며느리 친구가 물었습니다. 언니, 시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힘들지 않아?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에이 뭐, 요즘은 말 잘 들으셔서 괜찮아. 처음엔 좀 그랬는데. 부럽다. 우리 시어머니는 아직도 간섭 엄청 하시는데.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확실하게 선 그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편해. 선이요. 저는 며느리가 그은 선 밖에 있었습니다. 가족과 짐 사이의 선이었죠. 저는 그날도 방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화장실도 참았습니다. 며느리 친구들 앞에서 나갔다가 뭐라고 들을까 봐요. 며느리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거실에 앉아 있자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손님 오시는데 방에 좀 계세요. 손님이요. 저는 손님도 아니었어요. 그냥 방에 처박아둬야 하는 존재였죠. 저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뒤에서 말했어요. 문 닫아주세요. 소리 안 나게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불에 앉아 가만히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지금 제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놔두는 거예요. 저는 더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반말을 해도 저는 존댓말로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제 물건을 함부로 만져도 저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들 앞에서 절 무시해도 저는 웃었어요. 아들은 그런 저를 보며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요즘 좀 편해진 것 같아. 편해진 게 아니에요. 제가 더 이상 불편하게 하지 않는 거였죠. 며느리는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시어머니를 완벽하게 길들였다고요. 이제 저는 말 잘 듣는 노인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어요.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요.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끝낼지를요. 며느리가 저를 더 무시할수록 저는 더 조용히 관찰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더 깔볼수록 저는 더 차분히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고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분노로 하는 것도 아니죠. 복수는 조용히 냉정하게 하는 겁니다. 며느리는 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아직 쥐고 있는 게 있다는 걸요. 그건 20년 전 일이었어요. 며느리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할 때였죠. 당시 며느리네 집은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담보가 부족했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저한테 찾아왔었죠. 사돈 어른,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보증을 서달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이 남긴 재산이 좀 있었어요. 부동산도 있었고 예금도 있었죠. 며느리 어머니가 울며 말했습니다. 이번만 도와주시면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때 며느리를 생각했어요.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집안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섰어요. 5억이었습니다. 며느리 아버지는 그 돈으로 회사를 키웠고 지금은 제법 잘 되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 회사의 근본이 제 보증에서 시작됐다는 걸요. 며느리도 아들도 며느리 부모님도 다들 잊었습니다. 아니, 애써 잊은 거겠죠. 저는 그 서류를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작은 방 깊숙한 곳에 조용히 숨겨뒀습니다. 보증 기간은 아직 5년이나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네 회사는 지금도 그 대출금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제가 보증을 취소하면 은행은 즉시 회수에 들어갈 겁니다. 며느리 아버지 회사는 자금이 막히고 그대로 무너지겠죠. 며느리네 집도 함께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늙은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느 날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들었어요.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스트레스 너무 받아.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괜찮아. 이제 말 잘 들어. 완전히 길들여놨어. 길들였다고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회사 요즘 잘 되지? 다행이다. 그 돈으로 우리 애들 유학 보낼 수 있겠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그 회사가 잘 되는 건 제 보증 덕분인데 말이죠. 며느리는 그것도 모른 채 제 돈으로 손주들 유학을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 아버지가 집에 왔어요. 아들네 가족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 있었죠. 며느리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위, 요즘 회사가 잘 돼서 좋아. 이번에 투자건이 하나 들어왔거든.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대단하세요. 며느리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딸 시집 잘 보냈어. 사위 덕분에 마음 편하게 사업할 수 있었지.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사위 덕분이요? 제 보증이 없었으면 그 회사는 시작도 못했을 텐데요. 저는 그날 밤 서류를 꺼내봤어요. 보증 서류, 계약서, 은행 문서들 다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몰랐겠죠. 제가 이런 걸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걸요. 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걸 언제 쓸까? 어떻게 쓸까? 고함치며 쓸 건 아니었어요. 화내며 던질 것도 아니었죠. 조용히 냉정하게 끊으면 되는 겁니다. 며느리가 저를 더 무시할수록 저는 더 확신했어요. 이 카드를 쓸 때가 오고 있다고요. 며느리는 지금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어요. 그 회사가, 그 집이, 그 모든 게 제 한마디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걸요. 저는 서류를 다시 넣어뒀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조금 더 기다려야 했죠. 며느리가 완전히 방심할 때까지요. 며느리가 저를 완전히 무시할 때까지요. 그때 그 순간에 저는 조용히 그 줄을 끊을 겁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알겠죠. 자기가 밟고 있던 게 무엇이었는지를요. 그 줄을 제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서류 하나 사인해 주세요. 며느리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뭔데?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은행 서류요. 형식적인 거예요. 사인만 하나 해주시면 돼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조금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빨리 좀 해주세요. 저 바빠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읽었어요. 그 서류는 보증 연장 동의서였습니다. 5년 뒤 만료될 보증을 다시 10년 연장하는 내용이었죠. 며느리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님, 전에도 하신 거잖아요.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조급했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 할게.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네? 뭐라고요? 사인 안 한다고 했어.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전에는 하셨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류를 며느리에게 돌려줬습니다. 며느리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요. 우리 아빠 회사 일이에요. 알아. 그럼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제야 며느리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하기 싫어서. 며느리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머님,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안 하시면 우리 아빠 회사 큰일 나요. 저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며느리가 서류를 다시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사인 하나만 해주세요. 싫어.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3번이나 다시 왔어요. 울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애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사인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며느리 어머니가 집에 왔습니다. 사돈 어른, 제발 부탁드려요. 며느리 어머니도 울고 있었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우리 회사 정말 큰일 나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이미 도와줬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 어른, 그때 은혜 잊지 않았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요? 네, 정말이에요. 저는 며느리 어머니 손을 뿌리쳤어요. 그럼 당신 딸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어떤 대접 받고 사는지. 며느리 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얼굴이 새하얘진 채 서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밥값도 아깝다던 사람이 내 보증으로 회사 키웠더군요. 며느리 어머니가 며느리를 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이제 그만 가보세요. 사인은 안 할 겁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다시 애걸했지만 저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아들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사인 하나면 되는데 왜 이래? 저는 아들을 봤어요. 너도 나한테 그랬지.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아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내가 살아야겠더라. 아들이 다시 말했어요. 엄마, 제발. 장인어른 회사 망하면 우리도 끝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희 일이야. 아들이 소리쳤어요. 엄마가 지금 우리 가족 다 망하게 하려고 그래.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먼저 날 망가뜨렸어.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갔어요. 며칠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증 연장이 안 되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요. 며느리네 회사는 그날부터 자금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아버지가 급히 돈을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회사는 흔들리기 시작했죠. 며느리는 매일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어요. 그냥 사인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네 회사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은행이 대출금 회수에 들어갔고 거래처들이 하나씩 떠났습니다. 며느리 아버지는 매일 은행과 채권자들에게 시달렸죠.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며느리가 제 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며느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방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냥 안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문틈으로 며느리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제발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럼 다시는 어머님한테 함부로 안 할게요. 저는 여전히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울었어요. 어머님, 우리 아빠 평생 일한 거예요. 그거 다 없어지면 안 돼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게 내가 상관할 일이야? 며느리가 흐느꼈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밥값 아깝다던 사람이 이제 와서 뭘 봐라.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병실에서 연명치료 거부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왜 살려달라고 그래?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눈물 범벅에 코까지 흘리고 있었죠. 며느리가 제 손을 붙잡았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저는 며느리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며느리가 다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너는 나한테 기회를 줬어?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기만 했죠. 며느리가 다시 울먹였어요. 어머님,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큰 방도 드리고. 이제 와서?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돈이 끊기고 나서야 정신 차렸구나.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회사 멀쩡할 때는 나한테 개만도 못한 대접했잖아. 며느리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밥값 아깝다고, 전기세 아깝다고, 요양원 보내야 한다고 그랬잖아.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정확히 알고 그랬어. 내가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며느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사과는 필요할 때 하는 게 아니야. 잘못했을 때 하는 거지. 며느리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저는 문을 닫았어요. 며느리는 그날 밤 복도에서 1시간 넘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다음 날 며느리 부모님이 함께 왔습니다. 둘 다 무릎을 꿇었어요. 사돈 어른, 제발 부탁드립니다. 며느리 아버지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제가 딸 교육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 어머니도 울었어요. 사돈 어른, 우리 회사만 살려주세요.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20년 전 제게 무릎 꿇고 보증을 부탁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미 결심했으니까요. 일어나세요. 며느리 부모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20년 전 은혜를 갚을 생각이었으면 딸 교육부터 제대로 시키셨어야죠. 며느리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늦었어요. 사과에도 순서가 있더군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며느리네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어요. 며느리 아버지는 빚을 지게 됐고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울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들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아들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장인어른 회사 망했어. 이제 됐잖아.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됐다고? 응. 엄마 화풀이는 충분히 한 것 같아. 이제 그만하고 다시 예전처럼 살자. 저는 피식 웃었어요. 예전처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 며느리도 반성했고,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는 언제 반성했니? 아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며느리만 잘못했어? 너는?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며느리가 나한테 밥값 아깝다고 할 때 너는 뭐 했어?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병실에서 연명치료 거부하자고 할 때 너는 뭐라고 했지? 아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갔어요. 엄마, 우리도 살아야지. 그렇게 말했잖아.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도 며느리랑 똑같아. 돈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야 미안하다고 하는 거지. 아들이 울먹였어요. 엄마, 나도 힘들었어. 며느리한테 치이고 회사에서 치이고 그래서 엄마한테 화풀이 한 거야?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너는 선택을 했어. 엄마보다 며느리를, 엄마보다 돈을.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 선택에 책임져. 며칠 뒤 며느리가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어머님,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차피 어머님은 절 용서 안 하실 거잖아요. 그냥 갈게요. 며느리 눈빛이 차가웠어요. 마지막까지 반성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가거라. 며느리가 돌아서려다 멈췄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저는 며느리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밥값이 아깝다더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싸냐?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70평생 모은 내 돈으로 너희 회사 살렸잖아. 그게 아까운 줄 알았어야지.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이제 가. 며느리는 그날 집을 나갔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들은 그 뒤로 한동안 저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아들을 봤어요. 무슨 말이야? 엄마 재산 말이야. 나한테는. 아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너도 상속은 없다. 아들이 얼어붙었어요. 엄마, 너는 이미 선택했잖아. 엄마가 아니라 며느리를.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한 건 너였어.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제 재산은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아들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홀가분했어요. 이제 저는 아무에게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예요. 작은 방에 앉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떠났고 아들은 후회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 저를 위해 살 거예요. 밥값도 아깝지 않게, 전기세도 아깝지 않게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당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어요. 작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저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가 선택한 복수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밥값이 아깝다는 말, 짐이라는 말. 그런 말을 듣고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선을 긋는 것도 용기예요. 때로는 거절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힘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